자, 그러면 오늘 뉴스3 플러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대표님 덕분에 회사가 깔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저 하나 이렇게 머리 깎은 게 회사에 그렇게 방송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하여튼 직필정론, 거짓말을 못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제가 그게 문제입니다. 아, 어떻게 그냥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듣는 사람 기분 제작진 생각도 요런 상태에서 찍 부조 누르고 막 그런 거 좀 해주세요. 이거. 경고. 피 뭐야? 마이크 내려가고 막. 네, 우리 사실만 이야기하는 권순우 팀장과 함께 오늘 뉴스3 플러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어서 첫 번째 오세요. 뉴스 네. 가기 전에 그 네. 넷플릭스 얘기 잠깐 한 것 같아요. 넷플릭스.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 시간에서도 주가가 14% 정도 야, 네. 오르고 있는데 네. 사실 넷플릭스가 작년에 올해 대표적으로 많은 한국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주식 중에 하나잖아요. 네. 워낙 한국 사람들이 이제 넷플릭스도 좋아하고 넷플릭스 덕분에 K 콘텐츠가 또 뭐 오징어 그렇죠. 게임 그런 이런 건 게 있는 세계적으로 거죠. 인기를 네. 끌어서 좀 애증이 좀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게 올해 3분기에 전 세계 가입자가 241만 명이 늘었다 그러는데 네. 이게 지난 2분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늘었대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늘었을까요? 아, 2배가 늘었다고요? 예, 그리고 늘어난 숫자를 보니까 2분기에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지역이나 캐나다는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늘었고 어디서 들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43만 명이 늘었어요. 아 그래요? 아시아 태평양. 근데 요즘에 넷플릭스 들어가면 이렇게 수리남이지 뭐 수리남. 뭐 수리남 아니에요? 아, 컨텐츠의 힘이었다. K 컨텐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요새 수리남 말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콘텐츠들이 별로 없긴 했는데 우영우. 우영우 우영우를 좀 아니 그 우영우가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았었던 꽤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징어 게임 같이 이렇게 트렌디한 네.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꽤 인기가 많았는데 여기 뉴스로는 우영우 때문에 늘었다고 나오던데잖아.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이게 좀 너무 뜨문뜨문하시네 K 컨텐츠를. 아니 그건 아닌. 아니 사실 저도 뭐 다 알아요. 오투도 영투도 이거 다 알아요. 넷플릭스에서 사실 뭐 아시아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게 뭐 우영우 말고는 없죠. 뭐. 네. 작은 아씨들. 우영우 작은 아씨들도 인기 많습니까? 근데 어쨌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한국 콘텐츠에 공헌이 있던 것도 맞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넷플릭스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살펴봤을 때 네. 미국 캐나다는 뭐 10만 명밖에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143만 명이 늘어난 지역을 타겟으로 그렇겠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은 넷플릭스와 함께 우리 K 콘텐츠도 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오늘 첫 번째 준비했던 뉴스는 사실 러시아 뉴스인데 예. 이게 전쟁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요. 이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공습을 벌였다 그러는데 네. 키이우 서쪽 전력 설비 세 곳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 최소 2명, 많으면 3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전쟁 양상이 좀 변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예전에는 이게 군인들끼리 전쟁하는 분위기였었잖아요. 예. 근데 자꾸 이제 공습을 자꾸 해요. 민간인이네 그러면. 네, 대도시에 자꾸 공습을 해서 남부 항구 도시 미콜라이우에 이제 아침 일찍 아파트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네. 서부 도시 제토미르에는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동북부에 있는 하르키우에는 2차례 정도 폭발 사고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에너지 시설, 전력 시설, 뭐 수도 시설 이런 거를 공격하는 거는 약간 국민들을 좀 위협하는 예. 성격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자포리자 주에는 그 자폭 드론 있잖아요. 네. 그게 들어와서 또 민간인 지역의 지역 기반 시설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점령자들이 가장 잘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은 민간인을 위협하고 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과 전쟁 어떤 그 예전에는 뭐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뭐 이런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전쟁은 뭐 전쟁을 하고 누굴 죽이고 그런 건 다 안 좋은 거는 뭐 맞지만 그래도 이제 군인들끼리 싸우고 지도자를 암살하고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대규모 인명 피해
이를 최소화하는 성격이 좀 있긴 있거든요. 예. 최악의 전쟁 상황에서도. 근데 지금 그 민간인 지역에 대한 폭격, 공습 이런 것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협함으로써 이 전쟁에 대한 어떤 흐름을 바꿔보자 하는 의도로 좀 보인다고들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정전, 단수, 난방 중단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차장이 현지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약간 국민들로 하여금 뭐 지금 당장 단전 단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겨울 되면 니네 다 얼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위협으로 보이고 잘렌스키 대통령의 얘기로는 지금 전국 발전소의 30%가 이미 파괴가 됐다. 그러면서 협상의 여지는 없다라고 또 이 부분을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긴 해요. 이게 우크라이나 내 군사 및 인프라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이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하진 않았다라고 그렇죠. 해서 사실 그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양 국가 간의 이제 국민적 감정은 훨씬 더 악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와중에 한국에 요트 타고 왔던 러시아 젊은이 20명 중에 어떻게 됐어요, 참?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이전에 입국 기록이 있던 몇 명 정도만 입국 허가 됐고 그 나머지는 불허가 됐습니다. 그럼 다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여기서 러시아로 바로 가지는 않겠죠. 뭐 다른 데 또 가보겠죠. 근데 이들을 난민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또 묘하네요, 그죠? 이 정치적 그 망명자로서 인정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징병을 피해서 온 젊은이를 네. 난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징병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정당성이 없는 전쟁에 그걸 이제 안 하겠다고 온 거니까 어찌 보면 또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그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세 사람이 그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라는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아주 없진 않아요. 망명과 뭐 난민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 일단 넘어가. 우리 정프로님은 매블쇼에서 그거 좀 많이 다루지 않으세요? 아 요거요? 거기랑 친하지 참 저기 거기 누구지? 거기서 온 사람 있잖아. 어디요?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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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터키를 못 알파고 씨. 들어가는 알파고. 아 그분이 맨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난민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네. 그래서 이제 G1 비자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난민 정식 난민 받아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머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정도가 아마 타협점이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 알파고에 대한 방송은 최준용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에 네. 지금 절찬리에 그죠? 아 너무 좋더라. 현지인이 또 오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현대차의 그 세타2 엔진 충당금 얘기 좀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기업들이 안 좋을 때 그나마 괜찮은 기업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단연코 현대차를 꼽습니다. 이게 그 올해 들어 주가는 뭐 주가가 좋지는 않아요. 주가가 한 20% 정도 빠졌는데 올해 들어서 그 지금 제네시스 GV80 주문하면 30개월 기다려야 되거든요. 30? 30개월. 2년 반? 2년 반. GV80이 그 스포츠 유틸리티 SUV. SUV 제네시스 SUV. 그리고 아반떼하고 산타페 요새 하이브리드 모델 잘 나가요. 이게 전기차는 충전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이 잘 나가는데 그럼 아반떼하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24개월 대기.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빼고도 그러니까 이미 주문 받아놓은 물량 몇 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숫자나 한번 찍어보시죠. 일단 감 좋으신 김프로님. 30만 대. 에이 30만 대가 어떻게 돼요? 자 찔러봐. 8만 대 봅니다. 오늘 실망인데요, 정 대표님. 뭐 자동차 전문가라 그러더니 8만 대가 뭡니까? 8만 대. 몇 대인데요? 100만 대. 야 맞았다. 이러기도 쑥스럽다 이거지. 100만 대가 지금 예. 사람들이 계약 걸어놨다고요? 내수 수출 포함해서. 수출 포함해서. 수출 포함. 네. 우린 통상. 근데 내수 내수가 더 얘기하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연간 판매량이 한 400만 대 되는데 지금 빼고도 물량만 한 100만 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또 여기다가 네. 현대차가 미국에서 상황이 되게 좋대요. 얼마 전에 제가 현대차 임원 잠깐 만났었는데 뭐 이렇게 대놓고 뭐 좋다고 말하기는 좀 껄쩍지근하지만 좋긴 좋다. 저 살라면 이제 저기 나왔네. 군대 가기 전에 신청해놓고 군대 갔다 와서 타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현대차가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서 차를 만드는 건 맞는데 전체 차량 원가에서 수입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다. 물론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 올라가가지고 조금 힘들긴 한데 그 현대차가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요만큼을 원자재 가격이라 그런다면은 차값은 통으로 받잖아요. 달러 베이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엄청 비싼 가격에 수출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할 때 달러로 만들어서 달러로 파는 미국 차하고 원화로 만들어서 달러로 파는 현대차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똑같은 값에 팔아도 우리가 훨씬 더 마진이 많고 뭐 맘만 먹으면 싸게 팔 수도 있는데 마진이 뭐 굳이 인센티브를 안 주더라도 싸게 팔 필요가 없고. 싸게 팔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이익률이 거의 두 자릿수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현대차가요? 예, 그러니까 기아는 거의 확실히 두 자릿수 될 거고 현대차는 한 9%대? 그러면은 이게 이익률 두 자릿수 기록했던 게 예전에 현대차가 그 중국에서 잘 나가고 할 때 2013년에 26만 원 갈 때 있었거든요, 주가. 그때 두 자릿수 찍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거 아니고는 뭐 4%대? 뭐 5%대 이렇게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3분기의 악몽인데 이거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현대차가 이 3분기만 되면 2018년 3분기에 4,600억, 2019년 3분기에 9,200억, 2022년 3분기에 2조 3,900억, 이번에 또 3분기에 2조 9천억 반영해가지고 충당금만? 세타2 엔진 충당금만 6조 6,700억 원을 반영을 했어요. 아니 엔진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판 거 아니에요, 저거? 옛날에 판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판 거에다가 이게 뭐 하나 달아주는 게 있어요. 엔진에 이상이 있으면은 시그널 주는 거 달아주는 게 있고 문제가 발생되면 이제 교체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충당금도 쌓아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엔진 만들어서 돈을 도대체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충당금만 6조 6천억 원을 그러니까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산된 기종이 뭡니까? 그거 제가 오늘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갖고 왔는데 그걸 해줘야죠. 왜 우리 공 기자가 구박하고 그래요? 그럴 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세타2 엔진이 뭐 산타페라든지 소나타, 투싼, 아반떼 그러니까 주요 차종에 다 들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미국 수출용만? 미국 수출용이 대다수죠. 아니, 내수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내수도 있어요? 있죠. 내수 있습니다. 내수 뭐 그거 뭐 보상해준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본데 우리. 그러니까 그 보상을 이거 붙여주는 게 있고 붙여주고서 결함이 생기면은 바꿔주는 게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리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 그 3분기 실적에 이게 반영이 되면은 원래 이번에 3분기 실적 나면은 매출 컨센이 현대차가 35조 4천억, 이익이 3조 넘을 거라 그래가지고 네.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거라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 3조 넘게 이익 나오는 거에 1조 3천억 반영해버리면 뭐 이익 반토막 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위험을 확인했다. 원래 위험 뭐 충당금이 있으면 반영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없을 거다. 근데 그게 벌써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2조 3,900억, 그러니까 2020년에 2조 3,900억 반영할 때 우리가 이번에 이 전년에 비해서 크게 반영을 한 거는 앞으로 생길 위험에 대해서 다 반영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2021년 상반기 그 3분기에는 없었거든요. 기억나요. 네. 그래갖고 진짜 끝났나 보다라고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가 좀 있는 거고 그 와중에 또 우리 현대 모비스는 또 좋은 소식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와 이것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벤츠 전기차의 샤시 모듈을 납품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샤시 모듈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차를 이렇게 보면은 위에 껍데기 캐빈이 있고 이 앞에 리어가 있고 뒤에가 뭐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여기 앞에 요게 있는데 여기서 요게 뭐예요? 이거 뭐야 조향 네. 현가 서스펜션 그리고 제동 브레이크 이거를 통으로 묶어서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개별 부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가 장치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해갖고 샤시 모듈로 만들어서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모듈 한 3개 정도 붙이면 차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전체 차의 한 30% 그중에 샤시 모듈은 되게 중요한 부품인데 네. 예전에 모비스는 해외에다가 부품 팔 때 전장 부품이라든지 램프, 헤드램프, 사운드 시스템 이런 거 정도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납품하는 데는 두 군데가 있는데 현대차 그룹하고 스텔란티스 정도 납품을 했어요. 근데 그 벤츠의 전기차에다 이걸 납품한다 그러는 게 그 벤츠가 그렇게 현대모비스 걸 통으로 받아간다고? 차를 못 만드나? 벤츠가? 전기차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이게 미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모듈 공장이 지금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현대모비스의 북미 모듈 공장이 4개가 있어요. 네. 엘레바마 공장, 조지아 공장, 오하이오 공장, 미시간 공장. 요거는 스텔란티스, 클라이슬러에다 납품을 하는 거고 현대기아차는 뭐 그러려니 하실 건데 네. 여기 벤츠가 새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통으로 받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IRA 효과인가? 아니면 진짜 벤츠가 전기차를 아직까지 그 모듈화해서 못 만드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제작진에서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리콜 대상 차량 확인해서 좀 저거 올렸거든요. 예. 근데 그랜저가 11만 2,670대. 네? 네. 이게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그리고 소나타가 6,092대. K7이 예를 들면 34,000대. K5가 13,000대. 스포티지가 5,400대라 이거예요. 내가 얼추 계산해 보면 한 15만 대 잡고 이거 아무리 리콜 비용이 많이 있어도 개당 1,000만 원씩 잡아봅시다. 1,000만 원.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안 돼? 이게 연마다 달라요. 연마다 다르고 이거 국내냐 국내 해외냐가 대상이네. 달라가지고 국내 대상이구만. 거의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이걸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국내 대상이네. 연도별로 이게 달라가지고 네. 이걸 다시 다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19년만 하더라도 한 50만 대 이상을 그렇구나. 평생 보증을 해주고만 해야 이게 돼가지고 이 숫자가 맞았으면은 사실은 이게 좀 과다하게 충당한 것 같은데 이거는 국내 대상이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예, 예. 미국 수준은 더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3분기 실적 발표하면은 컨퍼런스 콜에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차종이 어떻게 되고 그 개별 어떤 부분들을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봐도 알 수 없는 게 그 전 거를 또 다시 다 합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려면 그래서 좀 그걸 한번 취재를 해보세요. 예, 그거 나중에 실적 발표할 때 그러니까. 네. 컨퍼런스 콜 듣고서 그 내용 다 합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 요새 그 얼마 전에 김프로님이 채권안정펀드 얘기하면서 회사채 시장 경색에 대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제 그 3년물 회사채하고 국고채 간 금리 차이, 신용 스프레드 이게 1.166% 포인트인데 이게 2010년 이후 최고치예요. 네. 2010년 최고치가라고 했을 때 2010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던 그렇죠. 해예요. 네. 그때 그러니까 주가도 채권- 엄청 빠졌죠. 예, 주가도 엄청 빠지고 채권 시장도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때인데 그때 이후에 최고예요. 삼척 블루파워가 6% 금리 주겠다 그랬거든요. 2년 만기 채권인데 여기에 1,500억 발행했는데 20억 팔았습니다. 1,500억 발행인데 20억밖에 못 팔았어요? 예, 6% 금리. 여기 또 그 삼척 블루파워는 발전 사업자거든요. 따박따박 전기 팔아가지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 그랬고 말씀드렸다시피 양방으로 막혔습니다. 단기 시장에서는 레고랜드 때문에 ABCP 시장 완전히 지금 사전 개점 휴업이고요. 그러니까. 저 위에 우량 채권 시장에는 한전이 다 긁어갔습니다. 5% 이상으로 해서 싹 긁어가가지고 한전이 5% 주는데 뭐 나머지 회사가 5% 준다 그러면 그 발행이 되겠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달 들어 채권 발행량이 한 1조 2천억 원쯤 되는데 이게 올해 초에 비해서 한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 기업들이 은행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대출. 예. 그래가지고 지금 9월 자금 동향 가지고 왔는데 9월에 이제 9조 4천억 원 정도가 기업 대출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전의 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고요. 지금 한국은행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렇게 숫자로 발행하지 말라고 우리 정 대표님이 엄중하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래프가 아니라 또 숫자로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만 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업 대출 규모가 계속적으로 지금 9월 기준으로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성을 띄었을 때 9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 네. 이거는 더 이상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은행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 얘기했을 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하강되는 국면에서의 조금만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뭐 푸르밀인가? 그뭐 전 직원 정리하고 통보하고 뭐 사업 그냥 회사 접는다면서요? 회사 접어버리고 와 그게 롯데그룹 저 반개거든. 네, 예, 네. 맞아요. 신준호라고 신격호 회장의 동생이에요. 넷째 동생인가 그래요. 그 회사인데 옛날 롯데 우유지. 롯데 유업. 예. 예. 충격이다 이거. 300 몇십 명 그냥 바로 그냥 이메일로 정리하고. 네, 그 부분은 제가 저희 취재팀이 그 네. 우리 저희 3프로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멤버십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서 준비하고 있어요. 왜 우유 회사들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알았습니다. 저도 좀 합시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예, 뭐 중요한 거 아니면 넘어가셔도 돼요.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